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오늘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로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이나 현충원 참배는 생략했고 첫 업무로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과 추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내일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서범수 사무총장이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한 뒤에 나온 조치인데 정 위원장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YTN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불법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됐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장 의료진 공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팀원 UMF 정산 지원 사태가 다른 계열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에서도 판매 대금 정산이 안 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부문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피살됐습니다. 하마스와 이란이 이스라엘 소행으로 지목하면서 중동의 확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오후엔 중부지방 일부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부터 속전속결로 이사진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예, 전체 회의 결과 전해주시죠.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오늘 취임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등 모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KBS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이 논의됐는데요. KBS 이사에는 지원자 53명 가운데 7명이 추천됐고 MBC 박문진 이사에는 32명 가운데 6명이 임명됐습니다. 또 박문진 감사 역시 1명 임명됐습니다. 각각 11명, 9명으로 구성되는 KBS와 박문진 이사진 가운데 관례상 여권 추천 몫으로 분류된 규모에 대해서만 우선 선임 작업을 마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일단락됐습니다. 기존 박문진 이사는 다음 달 12일, KBS 이사는 다음 달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번 선임안 의결로 새롭게 이사진이 꾸려지게 됐습니다. 관례상 야권 추천 몫으로 남은 나머지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오전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이 6기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호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밤잠을 설치게도 하지만 열흘 넘게 이어지는 열대야가 연일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 시민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늦은 밤 시간인데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아직 많이 덥습니까? 네, 뜨거운 햇볕이 내려치는 낮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다만 강변이라 이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조금씩 땀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반포대교에서 한강으로 분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형형색색 조명과 그리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강으로 계속 떨어지는 분수는 보고 있기만 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분수를 보기 위해 주변에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분수를 찍기도 하고 차분하게 앉아 간식을 먹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를 뒤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에는 이틀 만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경주와 강릉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도에 달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관측됐습니다. 이 더위는 밤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열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25도가 넘을 것으로 예보돼 열하루 연속 열대야가 유력해 보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는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에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 앞으로 열흘 정도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무더위에 지칠 때면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계속되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가운데 98%에 달하는 179개의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 인근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폭죽이 갑자기 터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폭죽이 잇따라 터지면서 인근에 있던 관광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더운 날씨에 행사용으로 준비한 폭죽이 자연 발화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가 다른 계열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에서도 판매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파크 커머스는 도서 판매가 중단됐고 앞으로 인터파크라는 이름 사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재택근무를 핑계로 직원은 회사에서 이미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태 발생 3주 만에야 책임자 구영배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태 해결에 대해선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고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월 미정산 금액만 2,2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전체 미정산액이 최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800억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게 어디다가 재산을 감췄을 수도 있는 거고. 피해는 다른 계열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도 티몬 위메프 사태로 판매 정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피지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는 설명인데 판매자는 대금이 충분히 있다는 공지를 믿었다고 고소했습니다. AK랑 인터파크몰 15일 전에 공지사항으로 판매자 대금이 충분히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셀러들은 걱정 없이 지금 판매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판매 정산이 중단이 됐고 저희도 피해가 되게 막심한 경우거든요. 사태의 파장은 계열사 영업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인터파크 도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판매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큐텐 계열사임을 고려해 우선 판매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은 판매자들에게 정산 지연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또 야놀자 계열사로 투어와 티켓 사업을 하는 인터파크 트리플은 인터파크 커머스 측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쇼핑과 도서 사업을 분할해 큐텐에 매각했지만 인터파크 브랜드는 인터파크 트리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 등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앞서 구영배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800억이 남아있지만 당장 피해 구제에 쓸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고객과 판매자들의 지원에 투입될 자금을 회수할 길이 현재로선 막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유한홍 기자입니다.
국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입에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돌아온 대답은 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800억이 맥스가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자금으로 바로 쓸 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으로선 구영배 대표가 국내든 해외든 어딘가에 은닉했을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큐텐 측에 가용한 자금이라든가 혹여 어쨌든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 내지는 그 규모 등을 파악해서 그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면서 피해 고객 결제 환불을 진행 중인 피지사 측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난감해졌습니다.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 정부로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대출 형태의 지원이라서 경영난에 빠진 판매업체들이 자칫 원리금 상환을 못하면 자금을 지원한 공공기관들이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 세금이 이번 사태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소비자 환불은 100% 이루어져야 되고 판매자 그 정산 미정산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또 우리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업인의 탐욕과 이를 제때 견제하지 못한 정책당국의 무책임 속에서 1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티몬 위메프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커집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처리와 함께 문제의 가방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검토하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가방의 성격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이 사건의 갈래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검찰은 추후 가방의 처분 방법도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문제의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지 개인 사유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로 정해진 건 아니라며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서 받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무 관련성이 핵심인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사유물로 간주되고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이런 절차 없이도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최근 검찰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을 별도로 신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은 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고 대통령의 위치에서 이를 신고할 소속 기관도 마땅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 목사 측은 그동안 각종 선물과 함께 직무에 관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김 여사 측은 일방적인 요청만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명품 가방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은 가방의 처분 방향을 검토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남은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을 오빠로 부른다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장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제보자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는 임 전 사단장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 여사의 관계를 장 의원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이들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장 의원이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가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지난 23일 해병대 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결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을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방인사관리훈령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승인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자 불명예 도주 전역이라며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함께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도주 대사라고 놀림당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부하 병사의 죽음에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며 전역 여부를 심사할 해군 본부가 면죄부를 주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혜룡 경정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백 경정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영등포 경찰서 근무 당시 인천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조병록 경무관 등 9명을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물가 인상률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또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5만 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가 7천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내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기를 기대했지만 전공의들은 복귀보다는 동네 병의원 자리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 갈등을 겪으며 공식적으로 병원을 떠나게 된 전공의는 7,600명이 넘습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통해 이들의 빈자리 가운데 대다수를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전공의들은 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상당수 전공의는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직 상태인 한 전공의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부나 성형 같은 미용 분야와 건강검진센터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자가 많다 보니 월급은 기존과 비교해 절반까지 적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이 없는 전공의들이 자체적인 벌이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로지원 TF를 만들고 사직전공의와 구인 개원의를 연결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의협은 전공의들과 개원의가 동의할 수 있는 보수 규모를 산정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를 위한 전문 분야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한때 이른바 영인 체제까지 갔던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첫 출근 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과 관련된 숱한 일들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공개가 될 것이고 적반하장의 탄핵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제 중단하고 방통위원장 취임과 함께 정부가 추천하는 방통위원장 임명과 함께 민주당이 추천할 방통위원 2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방통위원회가 오늘 KBS 이사진 추천과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통상 임명 첫날에는 임명장 수여하고 또 현충원 참배를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곧장 과천 청사로 출근을 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하루였습니다.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 때문에 초래된지 그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가 이제 여러 번 지금 위원장의 탄핵 소추가 반복이 되고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위원장이 사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이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공공연하게 탄핵 소추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을 했고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예. 구체적인 직무 집행이 없는 상태에서도 야당이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나와서 예. 사실 그걸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로서도 만약에 지금 이제 현안으로 있는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마냥 예. 미뤘다가는 그 회의조차 못 해보고 탄핵 소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래서 첫날 이렇게 신속하게 회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예. 이 전반적인 그 상황이 뭐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무리한 탄핵 소추를 반복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상임위원이 오늘 임명이 돼서 2인 체제 하에서 오늘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방문진 이사진, KBS 이사진은 이제 추천을 한 거니까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우위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구성이? 그렇죠. 9명인데요. 네. 전체 9명 중에 여권이 추천할 수 있는 게 6명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은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6명만 임명이 되면 네. 이제 여권 우위로 되는 것이고요. 네. KBS는 기존에 지금 11명 중에 이미 6대5로 여권 우위이긴 했습니다. 근데 여권 추천목 7명을 또 추천했기 때문에 예. 그 수가 좀 더 벌어지겠죠. 7대4 정도가 되는 것인데 예. 둘 다 아직 임기는 12일 다음 달 8월 달 12일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권 우위로 된 이사진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죠. 예. 자, 뭐 민주당이 그렇게 막으려 했지만은 뭐 못 막는 결과가 났고 앞서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탄핵을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부터 지금 탄핵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것은 2인 체제 운영의 부적절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2인 체제에 대해서 뭔가 의결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오늘 취임하자마자 그걸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통위가 이제 2008년에 생겼는데 2인 체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임기상의 문제 때문에 2인 체제가 있었던 게 항상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2인 체제일 때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해서 뭐 부적절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 수많은 정부기구 중에 사실상 대통령이 다 임명해서 대통령의 뜻대로 운영하는 기구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방통위만큼은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라. 여권 우위 3대 2로 운영하되 그래도 합의제의 정신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뭐 여권이 다수의 힘으로 민주당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3대 2로서 통과시키면서 그냥 밀어붙인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통과시킨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비정상적이라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사이에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이후에 이제 만약에 이제 탄핵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인데 그 앞선 두 위원장은 뭐 탄핵안 발의하자마자 의결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했고 이번에는 사퇴를 하지 않고 좀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조금 전에 그 2인 체제가 부적절하다고 성시훈 부의장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하다고 일부에서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5월 달에 그 서울고등법원이 한 결정에 보면은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실제 위원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적위원이 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2명이 참여해서 의결을 하면은 이건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듯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집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자체가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적법하면요. 탄핵 소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하는 것은 결국에는 특정한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일정하게 편향되어 있는 상태를 야당에게 유리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다분하죠. 참고로 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횟수가 3번이 아니고 정확히는 안건 발의 횟수로는 5번째입니다. 직무대행까지 해서 내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발의가 되면 6번째예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2번 발의했는데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가 직무대행까지 하면 6번째 발의가 되는 겁니다. 1년 사이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한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 오늘 임명돼서 딱 하루 직무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일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모레 의결하면 그 탄핵소추 사유가 뭐 얼마나 복잡한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2인 체제가 적법하냐 아니냐 그거 하나거든요. 저는 헌재가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서 자꾸 탄핵소추를 통해서 특정한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차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보면 이제 3년이잖아요. 3년이면은 지금 2024년 8월, 2027년 8월까지가 임기인데 만약에 2027년 3월이면 이제 대선이 있고 만약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 난리가 또 3년 뒤에 또 벌어지는 건가요? 지금의 정치 문화가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참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또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죠. 지금 사실상 이런 것들이 예의상, 뭐 도의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 남은 임기는 지켜주자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지켜왔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방통위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정치로 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사법적으로 푼다든가 정치 사법화라는 얘기가 이제 너무 익숙해질 정도로 정치에서 뭔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 선거 때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뭐 다분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KBS 이사수 11명, 그래서 여야 7대4. 그다음에 뭐 박문진 이사수 9명, 여야 6대3. 이게 언제 형성이 된 거냐면 1999년 말에 이른바 통합방송법이라고 해서 당시 우리 사회가 5년 동안 논의한 끝에 여야 합의한 법률을 통해서 정립된 겁니다. 99년. 근데 이걸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2016년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을 했고 그때 예를 들어서 KBS 이사 같은 경우에 11명을 그대로 두되 13명으로 하되 7대6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여 7, 야
야6 그리고 사장을 임명 제청할 때는 그 이사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자.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해서 들어서고 나서 입장을 바꿉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소신이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악순환을 말할 자격이 별로 없지 않나.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여야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 방통위 구조를 바꾸고 아니면 뭐 이사 선임 각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에 대한 구조를 바꾸려면 진짜 이 3년 사이에 중간 지역에서 시간상 그때 한번 큰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일단 민주당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안 바꾸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분명 바꿀 의지가 그 박근혜 정부 말기 있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바꿨냐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법을 발의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바꾸지 않았던 거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네들은 정권 잡았을 때 그렇게 그 마음대로 운영을 했으면서 왜 우리가 너네가 야당이 되니까 우리가 여당일 때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방송사법을 개정을 해서 뭔가 좀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사진 구성을 하자, 방통위 구성을 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과 다른 법안을 중재를 내놓는 것을 국민의힘은 보여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볼 텐데요. 한동훈호의 주요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지금 잡음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의 일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안에서 그 내용을 대표하고 논의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논의를 오늘은 만나신 거는 같습니다. 만나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께서 좀 어떻게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는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롭게 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안 맞겠느냐. 인선은 언제쯤? 일괄 사퇴서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정리가 돼서 인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다. 여연 원장도 포함인 건가요? 여연 원장도 예를 들면 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죠. 하면 되겠죠. 네. 자,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여럿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압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 우리나라 정당에서 전통과 관리에 따라서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당직자의 일괄 사퇴는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은 늘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이동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당직자들 일괄 사의를 함께 표명했거든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코너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굳이 교체를 해야 되느냐, 임면권이 있는데 그냥 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은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일괄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이니까 그 전통은 존중해야죠. 그러고 나서 당대표가 재신임을 하든 혹은 다른 선택을 하든 그건 이제 당대표의 몫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금 그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를 한 것은 그런 전통과 관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분들은 오늘 다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면권이 있으면 이제 면직을 시킬 수도 있는 건데 면직을 선택을 안 하고 자진 사퇴를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명예롭게 좀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사실 원래 굳이 자진 사퇴를 이렇게 제안해주기 전에 모든 당직자들이 정무직 당직자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저희 당도 그랬습니다. 민주당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 사실상 다른 당직자들은 다른 지명직 당직자들은 이런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교체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을 텐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뭔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자 다른 사람들도 뭔가 거취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지금 과정이 생겨난 것이고 사실 민주당도 2년 전에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당선됐을 때 정책위의장 김성환 의장이 임기가 1년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정책위의장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부탁을 해서 남은 정책을 좀 이끌고 싶다라는 걸 해서 유임이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대표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이 임기 1년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거는 저희 당이 볼 때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한동훈 대표랑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보이고요. 근데 거기서 명확한 답변을 안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언론에도 지금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일 일정이 공지가 됐습니다.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공지가 된 상태인데 글쎄요. 지금 타이밍상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코너에서 이 정점식 정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서 지금 일주일이나 지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좀 깨끗하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예. 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 당대표가 그러고 나서 유임을 하든 혹은 다른 선택을 하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새 당대표가 선출됐으면은 나의 거취는 재신임을 맡겨야죠. 그러고 나서 뭐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오늘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썩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까 그 사무총장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뭐 일단 내는 걸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만약에 며칠 지났는데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 되겠죠.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아마 고위당정 협의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참석을 하실지 또 두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일 당장 최고위원회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이제 이것도 좀 관심이 갑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계속 사퇴를 안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로서도 그러면 임면권을 정말 발동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재신임을 묻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유임을 함으로써 어떤 포용적인 인사를 해서 예. 운동장을 넓게 쓰는 그런 인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확률은 객관적으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사무총장이 얘기를 한 배경을 놓고 보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일괄 사퇴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연관성이 있을까요? 두 개 사이? 뭐 어제 그 독대 과정에서 네. 대통령께서 뭐 인선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라고 한 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마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정책위의장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라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 근데 또 동상이몽이죠. 대통령은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라, 두루두루 쓰라 이런 얘기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한동훈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해석으로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문단 안에 있는 어떤 문장에 대통령은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은 한동훈 대표가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정정식 정책위의장이 오늘까지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걸로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방점이 달랐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폭넓게 포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정치다. 정치를 이제 먼저 해봤으니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한편으로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해석하기 나름으로 또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용이라고 하는 게요. 네. 자발적 포용이 돼야지 뭔가 인위적 포용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용이 되면은 그것은 포용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뭔가 가치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표는 내고 그다음에 유임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의 표명이 자발적으로 선행이 된다면은 예. 재신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예. 관해서 자꾸 구구한 해석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이 일치돼서 63%가량이 한동훈 대표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으로서 집약이 된 어떤 변화의 열망, 그것으로 인한 어떤 변화의 추동력이 자꾸만 빛이 바래게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그 대통령하고 사실상 독대, 뭐 정진석 실장이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1대1은 아니고 이제 셋이 세 분이 한 자리에 이제 모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 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진석 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4명이 다시 만났다고 또
일각에서 이제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정무 그 거취 문제가 또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보도 내용을? 원래 정책위 의장의 인사는 네. 임명하기 전에 이제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게 돼 있죠, 당원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값이 담겨 있는 그런 그 회동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의중은 글쎄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네. 정점식 의장의 교체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긴 합니다. 사무총장을 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을 선택을 한 것이라든가,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재선이 사무총장으로 갔을 때 그러면 정책위원장의 뭐 물망으로 오르내리는 분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든가 이런 함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 지금 정점식 의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침 최고위원 회의까지는 좀 보면은 최종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회동 1시간 반 정도까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분이 점심 약속까지 있었는데 다 미루면서까지 이야기가 이제 예상보다 길어진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이 회동 자체가 좀 두 사람의 화해 시그널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 만남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남 자체를 뭐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모습들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어제 그 단독 만났다는 보도가 있은 이후에 국민들이나 뭐 민주당에서 볼 때도 좀 화해 제스처로 가는 것인가, 뭔가 좀 협의가 좀 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의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뭔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뭔가 말끔하게 뭔가 지금 이전에 있었던 갈등들을 다 해결하고 뭔가 합의안을 뭔가 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표면적으로 그냥 좀 그래도 한번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왜냐하면 이전 그 전당대회 직후 그 다음 날 바로 저녁 만찬을 했지만 그때도 한동훈 대표를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뭐 낙선자까지 다 포함해서 만난 것이 뭔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그냥 의식해서 좀 한번 만난 것이지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이 해결됐다라고 보지는 어렵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오늘에 일어난 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만 과연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제 부인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지난번에 만찬 때는 이제 2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참석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뭔가 내밀한 이야기는 많이 못했을 거고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그동안에 전혀 갈등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1시간 반이면은 저는 그 대화가 길었던 것이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못한 이야기들 하면서 여러 가지 혹시 또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뭔가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이 정책위 의장 문제가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뭔가 구구한 해석 내지는 심지어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것이죠.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만 하나 더 짚고 가죠.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금 캠프 측이죠. 이제 전 대표가 됐으니 캠프 측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당내에서 분명 첫 번째 발의, 두 번째 발의 때와 비교해서 뭔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포함해서 어떤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당대표로서 추진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의견들을 좀 들어보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다른 안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그 뭔가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물론 그 재결이 부결된 직후에는 더 센 뭐 다른 안을 갖고 오겠다고 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센 안을 갖고 왔을 때 또다시 8명의 이타표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이것이 무한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다른 중재안도 받아들이고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민주당이 이게 괜히 나온 보도는 아닐 테고 전략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할 텐데 만약에 그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안을 뭐 지금 아직 뭐 입장이 변한 거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또 친윤과 친한 요 의원들 사이에서 요 분위기에서 그거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분열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여론을 떠보는 차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에 해온 행동과 말을 보면은 저는 제3자 추천 특검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민주당에서 사실 3번을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작년 9월 7일에 한번 발의를 하고 사실은 3월에 그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문제가 있었을 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됩니다. 네. 그리고서 22대에 와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해서 결국엔 예. 총 3번이 발의된 건데 예. 첫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할 때는 24명이 발의됐거든요. 그중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있어요. 발의한 의원 명단에. 그리고 그때 그 특검법안이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고 예. 계속 지금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를 하지 않았고 예. 게다가 이번 달 19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은 제3자 추천 특검 동의하지 않는다. 네, 야당 추천안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또 했어요. 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다면은 이제 본인의 말은 전혀 정보값이 없는 그리고 네.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대로 갈 건데 다만 이렇게 지금 여론을 떠보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으로서도 제3자 추천 특검안은 거둬들이면 안 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바로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론을 짧게만 드렸는데 예, 짧게요. 그 예. 의견을 바꾸는 것이 정보값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는 너무 또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한동훈 대표의 당선 자체가 예. 제3자 특검법 같은 중재안을 내놓은 것들도 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의견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을 했습니다. 야당은 다음 달 14일에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의결을 했는데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예, 법사위, 그다음 과방위, 다시 법사위, 또 막말과 나여선 발언들로 얼룩이셨습니다. 매번 회의장에서 연출되는 장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국민들께서 참 법사위를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이 책임은 사실 법사위 의원들 전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저는 파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또 퇴거 명령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뭐 10분간 퇴장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뭔가 위원장으로서 자꾸 권한을 발동하고 예. 그 법률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예. 의사 진행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 흐르듯이 하면서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위원장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어제 그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노르웨이하고 경기를 하는데 2분간 퇴장 이런 거 자주 나오더라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연상이 돼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달 초에 사실 민주당이 검사 4인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그게 본회의장에 갔다가 다시 이제 법사위로 간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이제 김영철 검사인데 오늘 그 김영철 검사를 탄핵한다는 사유가 뭐였습니까?
결국 그 4명의 그 검사 탄핵 사유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김영철 검사를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는 저도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저 개인적으로 저희 당에서 제출한 그 탄핵 아니지만 탄핵 소추 아니지만 탄핵 소추 내용 자체가 좀 더 좀 내실을 다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명의 검사 탄핵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다양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검사에 대한 뭐 좀 그 검찰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사실상 황제 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진행했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사 탄핵을 진행했을 때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조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내실을 좀 더 다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더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그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본질은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소추입니다. 지금 우리 하단 자막에는 그 부분이 비중 있게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탄핵 소추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민주당에서 그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이름을 그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녹음 파일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서 거기서 녹음 파일이 나오니까 별건 수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대법원 판례에서 A라고 하는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가 뭐 다른 사건의 증거가 나오면은 범죄 혐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은 즉시 그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을 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새로 그 파일들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적법하게 증거 수집을 했고 새로운 사건의 수사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민주당이 이 돈봉투 사건에 관해서는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일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것도 이제 상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이네요, 계속. 그렇죠. 이 무한 루프를 어딘가에서는 끊어줘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 입장을 바꿀 것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라면 이쯤에서는 한 번쯤 국회의장다운 존재감을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팀원과 위메프 환불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소비자에 이어서 판매자들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도 경영진에게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메프 환불 대란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들도 본격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업 회생은 피해자들의 희생 아래 이뤄지는 건데 두 회사 경영진에게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수사기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될 자금을 그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이나 배임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요. 소비자에 이어 판매자들까지 고소전에 참전한 가운데 티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 회사의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수사는 각 회사가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티메프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와
각 기업이 정산 불능 사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 위메프 대표 방에서는 나빠진 상황을 사전에 알았던 거로 보이는 메모가 다량 발견되기도 했는데 정작 두 기업은 사고가 터지기 직전에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였고 정산이 밀리기 시작하자 전산 오류라며 판매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사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폭탄 돌리게 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지급 정지가 될지 모른다는 걸 아는데 법리 검토와 기초자료 분석이 끝나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돌입할 전망입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금요일 티몬과 위메프 회생 여부를 가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이커머스 자금 정산 시스템 규율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이커머스에서 많이 팔아도 걱정이었다며 너무 큰 대가를 치른 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정산에 쓰일 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제3의 금융회사와 결제대금 예치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 유용의 기회를 준 긴 정산 주기도 법으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소매업자는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은 60일 이내 정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일 뒤, 위메프는 2달 후 7일에 정산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중개몰, 이른바 오픈마켓이어서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같은 오픈마켓이라도 네이버 등은 자체 정책으로 며칠 내 정산을 해온 것과 대비됩니다. 긴 정산 주기로 원성이 높았던 쿠팡도 지난해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 50일 있다 결제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금 문제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판매 증빙을 제시하고 일단 6% 안팎의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 되갚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른바 선정산 대출인데 세계 주요 은행의 누적 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 2,300억 원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5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직매입 정산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오픈마켓 정산 기간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이거를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결국 뭐 이런 사태는 사실은 예상은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위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혁신 지원을 이유로 방치된 이커머스 정산 관리가 뒤늦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 9,800억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 7천억 원이 거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1천억 원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 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아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가 사흘 동안 집중 교섭을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노동 존중 없는 안건 제안으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삼성전자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오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파업에도 고객 물량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노조 파업이 지속되더라도 경영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 세워놓은 전동 휠체어 바퀴를 상습적으로 터뜨리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가 없으면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피해자는 지속적인 범행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CCTV에 용의자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집 문 앞에 전동 휠체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뾰족한 물체로 바퀴를 푹푹 찌르고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다른 날 또다시 집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휠체어 바퀴를 여기저기 찔러 터뜨립니다. 휠체어 주인인 60대 남성 A씨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가 없으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모두 망가진 날 A씨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처음 보는 남성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A씨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저는 황당했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바퀴가 서져 있더라고요. 아예 나가지를 못하죠. 불안하고 걱정돼요. 아파트 복도에 둔 A씨 휠체어 바퀴가 터진 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바퀴를 고치는데 돈도 5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휠체어 수리업체 사장이 CCTV를 설치하라고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영상 속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소서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몰다가 도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명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고 6개월 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현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취업 비자까지 발급받고 출국 날짜만 기다려왔다며 항공사가 합격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초 카타르 항공의 승무원 채용 시험을 본 지원자들은 면접을 마친 뒤 현지에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 발급은 항공사를 통해 진행했고 비용도 회사가 지불했습니다. 취업 비자 직업란에는 승무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2-3달 후 출국 날짜를 통보받고 정식 입사를 해온 만큼 지원자들은 모든 전형을 마치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라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비자가 나온 상황에서 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5월 1일에 저도 이제 기다리라는 메일을 받았고 다른 데 입사를 할까 회사를 다닐까 싶다가도 이제 오라는 메일을 받으면 그만둬야 되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지난 28일 이들에게 최종 불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원자들은 합격이 취소, 번복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저희의 비자를 만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저희의 비자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면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최종은 합격을 시켰다가 최종 가능을 얘기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6개월 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건 한국 지원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I wasn't informed anything. My conversation with the coordinator stopped since March 2024. I emailed them after my rejection, but I didn't receive any kind of response, nothing. 전문가들은 지원자들 입장에서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카타르 노동법에 따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통상적으로 채용된 인원에게 해주는 취업비자 발급 절차까지도 회사가 마쳤으니까 당사자들로서는 본인들이 당연히 채용이 됐을 거라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형성이 됐다. 채용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해고를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또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일을 겪은 지원자들은 한국과 태국에서 확인된 것만 140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타르 항공은 1월에 진행한 면접은 최종 면접이 아니었고 최종 면접 단계로 갈 70여 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었다며 그런 만큼 합격을 취소한 경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카타르 항공은 이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며 국가에 대한 제한이나 인종에 대한 한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사상자 16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8살 차모 씨를 내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 씨를 검찰에 넘긴 뒤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가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이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간이 마약 검사를 거부한 A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카라큘라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가 모레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레 오후 카라큘라와 변호사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혁이 쯔양을 공갈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쯔양의 과거 정보를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변호사 최 씨는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대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아내를 기절시킨 뒤 차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사 허모 씨의 범행 장면입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아내와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여행용 가방에 아내를 넣고 차량에 실은 뒤 고의로 벽을 들이받고선 아내의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허 씨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신은 그 충격에 블랙아웃 현상을 겪어 사고를 낸 거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허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봤습니다. 쓰러진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이나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실었고 곧바로 샤워와 청소를 한 뒤 집안 물건을 버린 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대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허 씨로부터는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판결로서 그나마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제적된 가운데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징역 35년을 확정받고 긴 시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태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오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간접 정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 동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관심은 9월 인하 신호가 나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동결이 유력합니다. 8차례 연속 동결 전망에 시장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관심은 다음 스텝입니다. 시장은 9월 인하를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을 거란 예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7월에 FOMC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최근 주요 경제 지표도 이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하 발목을 잡아왔던 물가는 둔화하고 있고 고용 열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You don't want to wait until inflation gets all the way down to 2% because inflation has a certain momentum. You wouldn't wait that long if you. 우리도 물가 부담이 줄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앉는 등 경기는 미국보다 좋지 못해 인하 명분도 분명해졌습니다. 아니, 연준이 이제 9월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라면 우리는 남은 거는 10월과 11월 두 번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물가도 좀 둔화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지는 그런 한 번 정도는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번 FOMC 결정 직후 이뤄질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9월 인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서열 1위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이라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출렁이게 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در نخستین ساعات بامداد امروز محل اقامت اسماعیل هنیه در تهران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 و یک نفر از محافظان وی هم به شهادت رسید. علت و ابعاد این حادثه در دست بررسی است و نتایج آن متعاقباً اطلاع رسانی خواهد شد. 하니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와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하니에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이스라엘의 급습을 받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하니에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하니의 사망과 관련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고 미 백악관도 보도를 봤다고만 답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19일 이후 102일 만입니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핏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이스라엘의 보복을 지시했습니다. 가자시티 부근 난민 캠프 출생인 하니에는 올해 62살로 1980년대 민중봉기 때 하마스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007년 가자 지구의 하마스 지도자가 됐고 2017년에 야히야 신와르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이후 정치국장으로서 카타르에서 머물렀으며 최근까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 참여해 왔습니다. وإن أي مرونة نبديها في التفاوض حرصا على دماء شعبنا ولوضع حد لآلامه الكبيرة وتضحياته الجسام في حرب الإبادة الوحشية ضده يوازيها استعداد للدفاع عن شعبنا. 지도자를 잃은 하마스는 물론 이란까지 격분하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커녕 중동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유인데 앞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제가 직후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곧바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이나 현충원 참배 등 통상적인 취임 첫날 일정은 모두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취임식 첫 일성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새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함께 임명되며 방통위는 의결이 가능한 2인 체제가 복원된 상황. 이 위원장은 늦은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습니다. KBS 이사진 11명 가운데 7명, MBC 박문진 이사진 9명 가운데 6명과 감사 1명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관례상 여당 추천 몫으로 분류된 수만 선임한 건데 나머지 이사는 추가 논의 과정에서 야권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방통위 안팎의 파행을 불러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일단락됐습니다. 임명되자마자 오늘 회의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2인 체제 의결을 빌미로 또 한 번 탄핵에 나설 경우 이 위원장 역시 수개월의 직무정지 또는 자진 사퇴란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법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며 곧바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인 체제 원인을 제공해놓고 이를 빌미로 탄핵에 나선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불완전한 2인 체제에서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며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아무렇게 선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직속 기관도 아닌 대통령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그런 일을 저희가 목도합니다. 민주당은 무자격자인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건 불통의 폭주 선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며 이 위원장 사퇴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라크 전쟁 종군기자 경력 등 이 위원장의 능력이 방통위원장을 맡기에 충분하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탓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스스로가 원인 제공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빌미로 탄핵하는 이른바 적반하장식 탄핵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제 막 취임한 방통위원장을 겁박하는 탄핵 폭주라며 민주당 당명을 탄핵당으로 바꾸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이 사흘간 이어진 청문회는 이 위원장에 대한 갑질과 모욕만 남겼다고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설전 속에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르면 모레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위원장이 대전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장 법인카드와 다른 부서 법인카드를 여러 차례 사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사이 거친 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서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5만 원 지원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나누는 그 기본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는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청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노조법에 의해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원청과 협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죠. 근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막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더 토론해야 한다는 여당의 반발 속에 두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재석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도 거친 발언을 사과하라는 위원장의 요구를 당사자가 거부하며 이례적으로 발언권 중지 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제 개인에 대한 욕설, 반말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다. 곽기택 의원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뭔데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서로를 향한 거친 표현들이 난무하면서 여야가 제대로 된 법안 심사보단 감정 싸움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노총은 반노동 인사 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 후보자를 앞세운 노동계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거나 무노조 저임금에 감동했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실에서 6일 만에 전격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당직 인선 문제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한 대표 측은 회동 다음 날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거론하며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신임 지도부와의 삼겹살 만찬 엿새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1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 각각 예정된 점심 약속마저 미룰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이나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고 당정 화합 중요성에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로 친윤 친한계 사이 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직 관련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대표가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도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며 여러 사람을 폭넓게 포용하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한 대표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는 분석과 오히려 시험대에 올랐다는 등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의 조언에 걱정 없이 하겠다고 화답한 한 대표는 당직 개편에 더 속도를 냈습니다.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 전원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와 면담 직후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서 총장의 목소리를 빌려 정점식 의장 결단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한 대표는 앞서 정 의장과도 면담을 진행했는데 한 대표 측은 당정협의 논의 차원이었다며 거치 문제 논의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집권 초반 친윤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이 같은 한 대표의 우회 전술에 친윤계 일부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당대표였다면은 교체의 생각이 있다 그런다면은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명분으로 하는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갈등 불씨의 원만한 해소는 또 다른 과제로 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우리 군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그 위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드론을 비롯한 무인 비행체를 순식간에 태워서 추락시키는 시연 현장을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위에서 솟아오른 드론이 지상 20m 높이에 머물며 바다와 육지를 내려다봅니다. 카운트다운에 따라 레이저를 쏘았더니 곧바로 드론에 불이 붙습니다. 공중에 머물던 드론은 방향을 잃고 추락해 건물에 부딪히며 파손됩니다. 열 에너지를 쏴서 물리적으로 표적을 태우거나 파괴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5년 동안 870억 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1,300억 원을 들여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평가에서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표적 위치 확인 장치로 표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발사 장치로 추적해가며 조준한 뒤 레이저로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고정형인 블록 1에 이어 이동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블록 2는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돼 더 유연하게 전략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저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력화한 우리 군은 운용 개념을 발전시켜 방산 수출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개념 레이저 무기의 연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를 통해 그 레이저 무기의 선도적 운용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미사일과 달리 한 발에 2,000원에 불과하고 낙탄 피해 우려가 없는 레이저 대공 무기는 북한의 무인기나 쓰레기 풍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린이 3명이 숨진 영국 사우스포트 댄스 교실 흉기 난동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극우 성향 영국 수호동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 수백 명은 지역 모스크 인근에서 경찰차에 돌을 던지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영국 태생이라고 이미 밝혔다며 사실과 다른 억측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 투자 자문, 이른바 리딩방 사기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와 모습이 똑같은 가짜 거래소 사이트는 물론 유명인 사칭까지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반년간 신고된 피해액만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해준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입니다. 상반기 기업 공개, IPO 최대어로 꼽힌 회사의 주식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일반 공모가보다 40% 저렴한 기업 특별 공급을 미끼로 입금을 종용하는 겁니다. 저명한 경제학 교수와 금융당국의 이름을 내걸고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특별 공급은 애초에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자체가 실제를 감쪽같이 베낀 가짜입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라 개별 종목은 추천하지도 않고 개별 종목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개별 종목 추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사칭이라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 리딩방 사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투자자 계좌에 일단 돈을 넣어줘 경계심을 늦추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믿고 투자액을 늘리면 어느 순간 돈을 가로채 연락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억 8천인 거죠. 5억 8천인. 그래가지고 뭐 돈 이제 노후자금 좀 있는 거하고 집 단몰리고 집도 뭐 반 이상은 다 날아가고 그러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진짜 내가 멍청한 거야. 최근엔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앱을 깔도록 한 뒤 186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만 85명에 달했습니다. 관리책과 자금책 등 역할을 나누고 해외에까지 조직을 두는 등 수법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업체가 아니면은 일단 뭐 10중 8구 사기일 수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의심하고 확인해 봄으로써 내 노후 자금, 평생 모은 자금 수천 수억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과 반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리딩방 사기는 3,200여 건. 추정 피해액은 2,970억 원이 넘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투자자를 울리는 신종 범죄의 심각성을 파헤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펄펄 끓었는데요. 8월의 첫날인 내일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우선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특히 강릉은 내일 아침까지 30도 이상을 유지하며 초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강릉은 36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오후에는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은 폭염의 기세가 잠시 꺾이겠지만 대구는 37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요즘 날이 무척 덥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바로 냉장고에 넣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네, 우선 감자인데요. 감자는 냉장 보관을 하면 풍미가 없어지고 녹말이 급속히 당분으로 바뀔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냉장고에 넣으면 무르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거나 껍질을 벗긴 뒤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박과 멜론도 냉장고에 넣으면 상하기 쉽고 항산화 성분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다만 자른 뒤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풍미가 사라집니다. 숙성 이후나 자른 뒤에만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신미림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